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심리학의 분야를 크게 나누면 세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정신역동 이론이고, 둘째,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이 있는데요. 정신역동 이론과 행동주의 심리학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인본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지형을 보죠. 정신역동 이론을 반박하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정신역동 이론과 행동주의 심리학 모두를 반박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신역동 이론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들 이론의 어떤 점을 반박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이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와 로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이론을 짧게 봅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 아래 커다란 무의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사실 의식이 아니라 그 심층에 있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안나 오라는 오스트리아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앓았는데요. 프로이트는 안나 오의 히스테리의 원인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어떤 환자의 증상의 원인을 무의식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를 그 사람의 정신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운동이나 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을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안나 오의 히스테리 증상이 무의식 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일까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증명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안나 오의 무의식을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마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정신역동 이론은 심리학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의 대상은 관찰이 불가능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관찰이 가능한 인간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행동을 관찰합니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자극을 주고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스키너는 비둘기에게 자극을 주고 비둘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간도 이처럼 어떤 특정한 자극을 주면 행동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죠. 프로이트는 자신의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맨날 이상한 환자들만 보니까 인간의 무의식에 성적 충동과 폭력적 충동만 보이는 겁니다. 심리학의 대상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해야지 왜 정신적으로 이상한 환자들만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주의 심리학은 더 큰 문제예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다는 양반들이 왜 개나 비둘기를 가지고 장난을 합니까? 인간을 개나 비둘기와 동급으로 놓는 건 좀 심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입니다. 심리학의 대상은 환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개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의 인간, 보통의 건강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로 메슬로와 로저스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들의 이론을 하나씩 봅시다. 메슬로도 처음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심리학을 연구하다 보니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단순히 외부의 자극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은 직접적인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적 욕구, 내적 동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적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는 5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죠. 식욕, 성욕, 수면력과 같은 1차적인 생존과 생식에 관한 욕구를 말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2단계 안전의 욕구입니다. 신변의 안전과 신체의 보호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 3단계 사회적 욕구입니다.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어 타인과 우정과 사랑의 감정을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4단계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죠.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욕구를 결핍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마치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듯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신경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철분을 보충하면 빈혈이 바로 없어지듯 이러한 욕구는 채워지면 신경증은 금방 사라지죠. 휘발성이 강한 욕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5단계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다릅니다. 이 욕구를 성장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성장에는 끝이 없듯이 자아실현의 욕구에도 충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결코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는 욕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에 가깝습니다. 대체로 하위의 욕구가 강하고 시급하며 상위로 올라갈수록 약하고 급하지 않습니다. 먹고 배설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고 시급하지만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욕구는 그렇게 강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죠. 그래서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의 욕구가 나타납니다.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의 욕구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우리말에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는 놈이 없다는 말이 있죠. 사흘을 굶으면 자아실현, 그런데 관심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위의 욕구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미루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소크라테스에게는 안전의 욕구보다는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의 욕구와 자기 실현의 욕구가 더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논리철학 논고를 썼어요. 이처럼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욕구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가 다른 모든 욕구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죠. 이번엔 칼 로저스의 자아실현 이론에 대해서 봅시다. 로저스는 인간의 심리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로저스의 이러한 입장은 후설의 입장과 비슷한데요. 후설은 당시에 만연했던 과학적, 객관적, 실증적 방법론에 반대하여 인간의 의식을 직접 통찰해야 한다는 현상학적 환원을 제시했었죠. 로저스는 현상적 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요. 현상적 장은 이런 겁니다. 세계는 나로부터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는 어차피 나에게 경험된 세계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나에게 현상된 주관적인 세계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세계, 그런 건 없어요. 심리학의 대상은 이러한 주관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것도 현재 나에게 지각되는 주관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은 아들러와도 비슷하죠. 나는 앞에서 프로이트와 아들러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심은 이 환자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겪었길래 현재 이러한 증상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었던 반면에 아들러의 관심은 현재 이 사람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면 미래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즉 아들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인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로저스의 입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로저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사람에게 현상된 주관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구축한 주관적인 세계의 총체를 로저스는 현상적 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적 장에는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는 물론 외부 대상과 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또한 주관적인 세계의 결과물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아, 즉 셀프도 있습니다.
자아도 이러한 현상적 장의 부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도 결국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저스는 자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성적 자아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자아이고 현실적 자아는 실제 그들의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는 일치하지 않죠. 그거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일치하는 부분이 적은 사람은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저스는 인간은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자아를 실현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로저스는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매슬로와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의 결론은 결국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상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다른 모든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 심리학이 말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가치는 자아 실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확실히 정신역동 이론과는 다르죠. 정신역동 이론이 인간의 어둡고 부정적인 부분만을 조명했다면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밝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신역동 이론에서처럼 그렇게 어둡지만도 않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처럼 그렇게 밝지만도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생의 목표가 자아 실현이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자아 실현의 욕구, 성장의 욕구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자칫 잘못하면 하면 된다는 과잉 긍정을 강요하게 되고 이러한 과잉 긍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되며 자기 착취의 결과 번아웃과 우울증과 같은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말고 대충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